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7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지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2.2% 증가한 54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8년 2월 이후 월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달에 51만 7천 건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마켓워치가 사전에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52만 5천 건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 감소보다 악화된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이로써 2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심한 민간 항공 부문의 주문액이 35% 이상 급감하면서 전체 내구재 주문 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조차 모임에서 이르면 오는 9월쯤 연준이 전제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조건이 잠재적으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100% 그렇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은 50대 5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올리고 나서 12월쯤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로존의 이달 경기가 약 4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로존 양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되살아난 덕분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은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모두 반영하는 종합 TMI가 6월 현재 전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54.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53.5를 웃돈 결과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요. 나스닥은 아예 이틀 연속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고 부동산 지표는 괜찮은 등 엇갈린 경제 지표가 발표된 데다 달러화가 강세로 도는 바람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약간의 상승의 어떤 제약을 받았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달러 및 환율의 흐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간의 윗꼬리를 동반한 제한적인 상승폭만을 마감가에서 형성시켜줬습니다. 미국의 5월달 신규 주택 매매는 약 7년 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내구재 주문은 의외로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1.8% 줄어들어 예상에 못 미쳤다고 하죠. 자, 뉴욕 증시 마감가 한번 챙겨드려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간에 보여지는 나스닥이 상승폭이 가장 미미하네 싶겠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또 한 번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밤에 사실 그 장 중에는 5,163.42까지 올라갔었는데 약간 고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5,160 이상에서 끝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0.1%씩은 오르면서 각각 18,144선 그리고 2,124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네, 유럽도 그리스에 대한 해결 기대감도 있고요.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대로 유로존의 이달의 경기가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모두 통틀어서 4년 내 가장 좋았다는 좋은 지표까지 뒷받침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상승폭은 알고 이렇게 역시 미미하네 싶으시겠어도 바로 하루 전에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거의 4%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서 여기서 매물이 충분히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타이밍이었는데 추가로 상승했다는 것은 상승폭 자체를 넘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영국은 조금 미미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증시 역시 1% 안팎으로 더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유가입니다.
WTI가 다시 올랐어요. 이제 배럴당 61불을 또 챙겨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2달 연속 60불대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그런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철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도 유가의 값을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란 핵협상 타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원유의 공급 과잉 우려를 잠재우면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간밤의 화제는 지표도 그리스도 아닌 달러화 가치였거든요. 환율 움직임 챙겨드립니다. 사실 달러 가치는 FOMC 회의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강세 재료가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잘하면 9월부터 시작돼서 9월, 12월 연내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며 금리 인상의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보여지는 대로 사실 달러 인덱스는 95대 후반까지 올라섰었고요. 지금 N달러는 123엔대까지 올라서면서 N저 달러 강세 흐름 진행됐습니다. 달러 유로는 아예 급락을 하면서 1.11대 후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해서도 엔화 대비해서도 모두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장이 역시 주목을 받았었죠. 일본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약 15년 내 역시 최고치, 더 정확히는 15년 2개월 내 최고치를 썼습니다. 어제 갭상승 약간 하면서 멋진 양봉으로 끝내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보다 더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상해 종합 지수였는데요. 지난주 13% 넘게 급락하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중국장이 월요일 날 단오절로 휴장했었고 그리스 타결 기대감이 있는 자리에서 반등할까 했었는데 종가상은 반등했었습니다만 아마 장중에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왔다 갔다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우리 장이 마감할 때까지는 또 마이너스로 끝내려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종가는 또 의외 플러스 2%였다라는 점, 큰 변동성 끝에 플러스로 마감시킨 중국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단숨에 2080을 회복했었죠.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사지 않았다라는 점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 연중 최고치를 썼는데요. 과연 오늘은 외국인이 사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개월간 끌어왔던 그리스 구제금리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될 듯합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25일에 있을 EU 정상회담에서는 결론이 날 거라고들 점치고 있네요. 예, 지금 6월 말까지 협상 종료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EU 정상회담이 25일, 26일 날 개최가 되면서 여기서 아마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리스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요지부동이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연금 개혁 포함해가지고 해서 긴축 요구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협상이 유연하고 좀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전혀 이 긴축 요구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거나 좀 아주 약간의 그런 신용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럽 경제 상황이 좀 그리스 어떤 이런 채무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기존에는 민간에서 또 정부 부문으로 많이 또 이전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유럽 경제의 이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여력이 좀 더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다시 또 그리스한테는 상당히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는데, 하여튼 현재 관건은 결국 6월 25일, 26일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아니면은 또다시 7월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당초보다는 그리스가 레드라인으로 쳐놓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연금 부분에 대해서 세수 증대와 더불어 지금은 조금은 삭감하려고 방향성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 내부적으로도 파고를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숙제를 많은 또 언론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리자 쪽이 집권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긴축을 절대 안 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어서 사실 집권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긴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예, 그 국민들이 당연히 그 긴축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뭐 남의 돈을 갖다 썼다 한들 그 채권국가의 어떤 뭐 일종의 뭐 경제 주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침해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국민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긴축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집권한 지금 급진 좌파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또 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러한 이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어떤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그리스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리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리스 국민들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 유로존에 남고 싶다 하면서도 긴축은 하기 싫다는 게 참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강한 그런 표현, 어조로 얘기가 나온 듯도 한데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제 채권단과 극적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누가 승리해도 결론은 유로존 붕괴다. 이런 칼럼이 있었다면서요. 예, 좀 다소 좀 특이한 주장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된 그래서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진다 하더라도 유로존은 붕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와 정치라는 것이 꼭 이런 어떤 이론과 논리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간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너무 좀 과도하게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리스가 협상에서 그리스 뜻대로 가게 되더라도 이미 상당히 고통스러운 긴축을 하고 있는 채무국가들이죠.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라트비아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이미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정부나 또 유로에 항의를 하겠죠. 또 채권단의 의지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긴축안이 뭐 시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리스가 이를 제대로 갚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고 그렉시트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뭐 대응할 수 있는 ECB의 조치는 지금 표방하기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견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로존이 첫 번째로 직면한 어떤 그런 이 위기에 그렇게 쉽게 붕괴될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에 만약에 구제금융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그리스가 남은 구제금융분인 72억 유로를 받아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부채 상환에 여력이 생긴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3차 구제금융 그 이후에 4차, 5차 계속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리스 문제가 계속 유로존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또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달의 경기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아울러서 4년 내 최고치였다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PMI가 52.5 그리고 서비스 PMI 54.4로 집계가 됐고 지금 유로화를 사용한 19개국의 유로존 합성 PMI 예비치가 54.1로 집계가 돼서 이 지금 예비치 경우에는 지난 4년 내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예상치인 53.6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시현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유로존 합성 PMI 같은 경우 2013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유럽의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전부터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제조 PMI가 50.5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기도 하였지만 14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고요. 또 이를 발표한 기관에서는 유럽 성장세가 상당히 또 빨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어낸 그런 결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 문제는 아직 잠복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지난 2분기 유로존은 아마 전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을 거다. 그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 쪽 간밤의 지표는 그러나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제조업은 역시 좋지 못했는데 부동산 쪽 주택 관련 지표는 여전히 기대치 이상이었더군요.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경제 여전히 부동산 분야는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생산과 소비 분야에서의 회복은 아직은 완연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밤에 이 내구재 조문이 발표가 됐는데, 5월 내구재 조문이죠. 2달 연속 감소를 했고요. 전달에 비해서 1.8% 정도 감소를 했고, 거기다가 지난 4월 감소폭도 1.5%로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가 민간 항공 분야이고, 또 원래 내구재 주문 변동성이 좀 높은 분야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당히 좋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또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한 2.2% 정도 늘어났고, 건수로는 54만 6천여 건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지금 전월 대비 2.2%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 예상치인 1.2%를 1%포인트나 상회를 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의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신뢰감은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어떤 생산과 소비까지 촉발시킬 수 있는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도 어제 지표를 발표했어요. 중국은 사실 제조업 지표가 늘 주목을 받는데 HSBC에서 집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지표였는데요. 6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49.6. 예상을 웃돌긴 했는데 여전히 50을 밑돌아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긴 어려운 국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6월 HSBC 중국 제조업 PMI가 말씀하신 대로 50 이하로서 49.6이고요. 전월치 49.2보다 높고, 시장 전망치 49.4보다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50 이하죠. 세부 항목에서는 생산 부문과 신규 주문에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의 완만한 그런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 이 제조업 분야의 어떤 경기 둔화세를 좀 연착륙시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2분기에는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인민은행은 한 3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지금 지급준비율도 2차례나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발표하는 것이지만 중국 베이지북에서는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폈던 중국이어서 지표가 조금씩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지표의 개선세도 더디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가 거의 폭락을 보이고 있어서 어제도 아주 큰 변동성 끝에 아주 어렵게 반등을 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또 한 번의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카드는 역시 지준율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증시 한번 전망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지난주에 상하이 지수가 무려 한 13% 넘게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상당히 크게 또 반등하면서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그런 심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도 주가가 좀 과도하게 높다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그런 경고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폭락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원인도 이런 어떤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의 IPO에 따른 유동성의 소진, 그리고 또 중국의 인민은행이 좀 다소 좀 빡빡한 그런 어떤 유동성 공급에서의 어떤 약간의 실기, 좀 증시 분야에서는 좀 폭락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유동성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기존 수준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런 상승세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주가가 그 상승하는 현상은 좀 상승했던 그런 현상은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자신감을 갖기는 어렵게 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한편 지금 이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사실 뭐 증시 때문에 어떤 경기 부양을 하는 뭐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그 인민은행이 아마 추가 그 금리나 또는 이제 지준율 인하인데요. 주로 아마 후자 쪽이 좀 더 우선할 것 같고 지금 중국 경제의 그 실물 거시 경제의 어떤 연착륙 그 유도를 위해서 이런 어떤 추가 그 어떤 통화 정책상의 그 완화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상당히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중국도 이미 금리를 2번 내리고 지준율을 2번 인하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그 다음 카드가 아마 지준율 인하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내일에 있을 추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정부하고 새누리당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 규모를 확정하게 될 텐데 이미 가뭄이 심각했고 메르스까지 돌발 변수가 있어서 추경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 규모가 될 텐데 어느 정도 나와야 적정한 규모가 될까요? 사실 메르스는 조금 진정되고 있는 듯한데요. 예, 지금 사실 메르스하고 가뭄 때문에 지금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 경제의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여야 모두 그 추경에 대해서 뭐 상당히 그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추진하고 있고, 뭐 이에 대해서 크게는 뭐 야당도 다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메르스가 지금 뭐 진정세를 보이긴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모든 경제 활동을 축소를 시켜버렸고 또 아주 급속하게 그나마 우리, 어떤 경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또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직접적인 타격을 떠나서 올해의 뭐 경기를 상당히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뭐 이 상태로는 2015년도의 성장률이 뭐 3%마저도 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추경이 지금 뭐 필요하기는 한 것은 이제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편성이 되어야 뭐 도대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좀 뭔가 이 메르스나 가뭄 피해를 훨씬 더 포괄하는 좀 더 포괄적인 슈퍼 추경, 이른바 슈퍼 추경이라고 하죠. 그런 추진하려는 시도를 좀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여건상 그런 슈퍼 추경보다는 우선은 지금 메르스하고 가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슈퍼 추경이냐 아니면 맞춤형 추경이냐. 슈퍼 추경을 약간 우려하는 쪽의 목소리는 아마 추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재정 적자가 더 불어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정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은 계속 뭐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또 세수가 또 부족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4월에 국가재정이 거의 2조 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 추경보다는 좀 더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집중하는 추경을 일단 우선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도 현재 정부의 이런 어떤 정부 채무 수준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뭐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경제는 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뭐 세수도 현재 부족하지만은 추경 예산을 뭐 정부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또 국가가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채무가 거의 무려 500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지방정부 채무라든가 공기업 채무 등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합하면은 우리나라 그 공공섹터에서만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 이상을 크게 한 1,500조 원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채무 수준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만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한편으로 언젠가는 경제 성장이나 또 경기에 상당히 중대한 또 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재정정책 추경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규모는 맞춤형 추경 정도로 아주 적정 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부터 추경 얘기까지 들어봤네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 멘토입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리포터와 함께 만나는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전일 정시 자체가 일단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008포인트의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그래서 지수가 208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740포인트를 넘기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의 분기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수적인 측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지수 자체는 2100포인트의 60일 저항선을 강하게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되는 여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이끌어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보다는 역시 외국인들이 전일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리포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재 추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다소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020원 이하권의 매수에 가담을 하셨다면 전일 종가가 2085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꺾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신기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부분의 성장 대표주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 자체가 5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아이센스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와닿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센스는 헬스케어 부분의 성장 대표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52조의 주가의 동향 자체는 최고가가 72,0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켰고 최저가는 41,600원의 저점을 형성시켰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 EPS 성장률 자체가 32.4% 자체로 EPS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25.38%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9.4%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의 39.4%의 지분 중에서는 협력사인 아크레이사의 외국계 지분사가 지분이 한 10% 정도 유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그 흐름부터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웰리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헬스케어 시장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 기기부터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 로봇, 뭐 로미오라는 그런 로봇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한 402억 달러 정도로 국내 시장은 아직 3억 달러 정도로 좀 약 협소한 그런 모습이지만 거의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100원 정도 선을 환산해 보면 거의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한 44조 원대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이 이제 보유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도 한 18년 정도 되면 8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올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 헬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새로운 미래의 성장 블루오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까지도 자회사인 삼성 메디슨을 통해서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이제 애플이나 또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중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뇨 질환 환자, 역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당뇨병과 관련된 혈당 측정기가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뇨 질환 환자 자체가 전 세계에 거의 1억 3천만 명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매년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수준까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화된 그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또 북미, 아프리카 이런 5개 대륙 중 가운데 아시아가 상당히 제일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역시 낙후된 의료 시설, 그죠? 서구화된 또 식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신흥국들이 상당히 당뇨병 환자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업황 자체를 한번 살펴보고 아이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센스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핵심 사업 부분 및 신규 사업 부분이 혈당 측정기가 한 1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스트립 부분이죠. 검사지입니다. 검사지. 뒤에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매출 비중이 그 혈당 측정기와 스트립이 한 95%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분석기 같은 경우가 한 3%, 나머지 기타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혈액 내의 혈당의 이제 농도를 검출하는 그런 센서의 어떤 기계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혈당 스트립 같은 경우는 혈액을 묻힐 수 있게 화학적으로 제조된 일회용 용기인데요. 이쪽 부분에 상당한 주력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력 매출 부분 이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신제품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혈액 가스 분석기 같은 경우, 그리고 당화 혈색소 같은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주력 제품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적혈구 내에 이제 당화 혈색소의 측정을 통해서 당뇨병의 어떤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혈당 측정기와 스트립 같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혈액 가스 분석기나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좀 대형 병원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글로벌 진단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기존 매출처 같은 경우는 국내의 공장은 원주 공장하고 송도 공장이 있습니다. 원주 공장이 한 9개 정도의 스테이블 생산할 수 있고, 송도 공장이 2억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올해 3분기에 송도 공장의 1개 라인이 정설이 되면서 한 1억 개 정도 추가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014년도죠. 9월 달에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일본의 의료기기 협력사의 아크레이 향해 미국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올해 1분기의 매출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독점 공급 계약이 올해 이제 8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1년간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올해 5월 달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유럽 NDR을 했습니다. 난딜 로드쇼라고 해서 역시 기업 설명인데요. 그 난딜 로드쇼의 핵심적인 부분 자체는 역시 중국 시장 왔던 공략, 그리고 3분기에 중국 시장이 자회사를 통해서 공장 1개를 증설을 해서 2017년이죠. 17년부터 1월 달 1분기부터 상업 생산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따라서 향후에 생산 캐파가 중국 시장에 3개 라인 정도를 증설한다면 거의 10억 개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생산 캐파는 상당히 외형과 더불어서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력 제품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센스 혈당 측정기 하지만 제품 자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도 좀 기억이 좀 잘 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혈당 측정기인데요. 주력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검사지라고 해서 혈당 스트립 부분에 검사지가 주력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동물용 혈당 측정기 시장까지도 진입을 해서 거의 100여 개의 어떤 병원, 동물병원에 론칭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혈액가스 분석기입니다. 역시 뭐 종합 대형 병원의 검사실에서 이용을 하고 측정 시간과 단축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참 중요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당화 혈색소인데 향후에 이런 신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었을 때 이 회사의 어떤 외형적인 그 수익성과 성장성 자체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이센스에 대한 핵심 손익 및 투자 지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600억대 매출에서 2015년도 올해는 한 1,05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 자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물론 올 2분기 정도에서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가까이 증가해서 한 50억 원 정도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05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10억 원 정도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의 전반적인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좀 꾸며봤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NDR을 중국 시장을 통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그 NDR의 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 중국 시장의 진입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시장의 반응을 좀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중국 시장 자체를 전초 기지 삼아서 신흥국 시장, 즉 인도와 남미 시장의 공략을 위한 발판을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혈당기 측정기나 측정 스트립 중심에서 신제품의 매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매출 부분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내의 송도 공장이 또 3분기에 정설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생산 그 가동률이 60% 정도에서 한 9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 자체에 따른 외형 성장 자체, 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아이센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IR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시장에 전파했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1일입니다. 이번 달 6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55,000원 이하권이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탑5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형태적으로는 이제 외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나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차피 이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헬스케어 부분에 또 업황의 성장성, 이 회사의 성장성을 놓고 보더라도 길게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조금 밀려내릴수록 오히려 더 저점 매수 관점에서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는데,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은 좀 떠올랐지만 오히려 기관들이 최근 개인들이 매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좀 흔들기 전략 위주로 약간 흔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58,500원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때 1차, 2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절가인데요.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는 60일 이평선, 역시 뭐 주봉상이니까 60주 이동평균선 자체가 되겠는데요. 이 가격대 55,000원 선이 이탈된다면 우리가 차라리 좀 팔아서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손절가를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접근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55,000원 손절가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우리가 목표가입니다. 최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레포트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올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목표가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 IR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72,000원 적전 고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7만 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아이센스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리포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황이신 시황의 대과 함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의 불안 요소 하나둘 걷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골칫거리였던 그리스 문제마저 이번 주 자금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단숨에 2080을 회복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사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신기록을 냈고요. 리뷰 먼저 들어보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수급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 시장 큰 폭 상승을 했죠. 1.3%에 가까운 거래소 시장의 상승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폭 좀 순매도세, 여전히 매도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소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혼란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걷어낼 수는 없는 듯합니다. 일단 시장 내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에 대한 관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부로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 전해왔었죠. 다소간 이제 지난 6월 15일 상한가폭 확대에 따른 다소간의 좀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고민 많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점차 시장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정화 추세를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내릴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좀 살펴보면 그동안 시장 내에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남아있었던 악재 부분, 흔히들 3대 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미국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 우려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 부채 불안 부분, 계속되는 진행형이 되겠지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메르스에 대한 확산 부분. 이 세 가지 모두 다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확실성, 방향성 확실하게 제시해줬고 속도 완화 부분, 이 부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점, 점차 어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유턴을 기대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얘기해볼 만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부채 우려감 완화 부분. 물론 이제 25, 26일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EU 정상회담.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발언은 매우 긍정적인 어떤 소식 그리고 타결 기대감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것 계속되는 진행이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설사 이 정상들끼리 타결을 본다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로 돌아와서 그리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결, 표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완벽한 타결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그림자들은 어두운 부분들은 걷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 좀 촉각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메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나타나지 않았죠. 점차 이제는 좀 수렴의 구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그런 부분들 거쳐가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징 업종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다우 시스템도 그렇고요.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특히나 키움증권도 그렇고요.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된 주식들 시장 내 테마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SBS를 빼놓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듯합니다. SBS 어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12%의 급락인데요. 중국에서 예능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 전해오면서 SBS에 대한 어떤 투매 현상도 나왔다라는 것.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이제 중국의 시장 급락한 이후에 그에 따른 영향들을 중국과 관련된 우리 시장 내에서 좀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GKL을 비롯한 전반적인 외국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중국 공안 당국 그리고 전반적인 소식 좀 안 좋게 들려오면서 20% 이상의 폭락. 아직은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본격적인 다시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 하락 일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이어지는 바로 SBS 예능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 부분. 일단 조금 좀 중국 관련 지금 중국 쪽과 영향이 있는 중국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그리고 주가가 그래도 버텨줬었던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조금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잘 나갔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네요. 사실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외국인이 살 거다. 그리스 문제가 완화되면 외국인들이 살 거다 했었지만 어제 외국인들 사실 팔았다라고 보기는 매도 규모가 미미했습니다만 선물만 6,000계약 이상 쓸어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주식을 사줄 가능성, 유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계시니까요. 그 계기는 추경이 될까요?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럽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턴 가능성 높이고 있다. 제가 이제 어제 사실상 미국 시장의 변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 부분을 보면서 조금 좀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제한했던 요소 지난 밤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상승을 제한했던 요소가 달러화의 강세였다라는 것. 그 달러화의 강세의 배경은 물론 유로존에서의 그리스에 대한 해결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달러화의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강세로 나타나고, 근데 시장에서는 원래는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더욱더 상승에 대한 그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달러의 상승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현재 쏠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달러화의 강세에 대해서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로 거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다시금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글로벌 유동성의 유턴을 가능하게 만들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라면 그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턴 진행이 된다라면 과연 어떤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 역시 이 부분 역시 좀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우려가 되어 왔었던 부분, 우리나라에 국한되었던 부분들, 메르스에 대한 피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기 민감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그 수순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그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저 PBR 관점으로 대응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모멘텀 관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개선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병원들에 대한 진료 시스템이랄지 병원에 대한 그 환경 개선과 관련된 그런 관련 테마군들이 주식시장 내에서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상당히 제한시키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들도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신흥국 쪽에 다시 한번 자금을 쏴주지 않을까. 글로벌 유동성의 유턴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살만한 업종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중소형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굳이 싫다면 경기 방어주를 좀 봤으면 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한국전력이 이후에 상당히 급등을 했죠. 아까 낙폭과대주도 얘기를 좀 해주셨어서 전반적으로 이 전략을 좀 종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장 재료, 제 생각엔 오늘 시장 내 그렇게 큰 재료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굳이 뽑아 본다라면 오늘 시장 내 시장의 화두거리는 아무래도 메르스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 부분들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추가 경정 예산, 아까도 이제 최혜련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산의 규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의 쓰임이 과연 어떤 산업군에 쏠릴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소간의 좀 악재가 완화되는 국면이네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어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인 진정 국면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유동성이다라는 부분. 외국인들이 과연 오늘
과연 순매수로 돌아서 줄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208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기관이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힘이 가세해야만 그 부분이 가능하실까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 일단 유동성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운 중소형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아 보이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할 부분, 변동성에 대한 유의는 항상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낙폭 과대, 성장 순환매 관점에서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지죠. 그럼 추가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는 바이오주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 성격으로 다른 업종군으로 옮겨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제 개인적 판단은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 게임과 그다음에 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사물인터넷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분명히 되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얘기를 사실 여러 차례 해주셨었고, 내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규모도 또 아마 쓰임새도 아마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 수혜주로서는 그럼 어느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요,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유통 어떤 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쪽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일단 그 전제적인 상황에서 물론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건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소재와 관련된 어떤 그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도 조금 민간 투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들 쪽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적인 전반적인 그런 상황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지고, 일단 1순위는 건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추경 수혜주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철강과 유통 등을 포함한 소비주 거론도 하셨지만 아마 건설 업종이 추경의 최대 수혜 섹터가 아니겠느냐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신수연 대표의 바람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연 대표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죠. 여의도에 계신 샘플러스 이두콘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만 원이 관건이다 했던 NH엔터는 59,900원까지 올라갔었고, JW 중해제약을 어제 신규 추천해 주셨었는데 장 중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 측면에서 3% 넘게 종가상으로도 급등했거든요. 때문에 아마 단숨에 2080까지 올라서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61선 돌파가 그 다음 숙제가 아닐까 해요. 시장부터 차례로 살펴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렸던 1차적인 저항권이 되겠죠. 2090포인트까지의 어떤 상승세 나왔던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수 하단 2010포인트부터 줄기차게 좀 말씀드렸던 하방 2010포인트의 매수, 그리고 상방 2120포인트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삼성전자의 124만 원에서의 바닥 턴어라운드. 자, 삼성전자의 바닥 턴어라운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으로, 어제 이제 지수 상승세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는, 결과적인 측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폭,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세는 열려있다. 결국에는 이제 135만원 이상권, 136만원, 5만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수는 2120포인트 부분까지 열어놓는 부분들과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지수 1차적인 부분들, 2090포인트가 1차적인 부분들이지만은, 이 저항권을 저항은 돌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20포인트 부근까지는 지수 상승세 열어놓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권주들이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전일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증권주들 상승시에 따라잡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이제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현대증권이라든지 NH농협증권 같은 종목군들 일정 부분 상승세는 좀 나았지만은
윗꼬리 내지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어제 따라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은 걱정이 되시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번에 2010포인트에서 이제 매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증권주하고 연결을 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점 매수적인 부분들 잘 되신 분들이라면은 지수 2010포인트 이상권역, 2100포인트 이상권역에서의 증권주들 움직임 잘 포착하셔서 적절한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수의 반등적인 측면들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은 2차, 3차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보시고 증권주들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하는 종목들, 증권주들 따라잡는 것보다는 대형 섹터 종목들 중에서 찾으실 때 낙폭 과대 종목들,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들, 특히나 어제 이제 현대건설과 이제 포스코 전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대 이제 어제 현대건설이 보합권부터 2% 정도 끌어올리는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도 어제 이제 장중에 한 3% 정도 끌어올린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수 기술적으로 2120포인트 부근까지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종목별 순환매가 이번에 증권주에서 과연 어느 섹터로 쏠릴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건설과 철강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저점 유지 여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JW 중의제약을 공략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보합권부터 장중에 5%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죠. 종가는 한 3% 정도 안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틀 연속으로 기관들의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험권, 보험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글쎄, 일단 어제 사실은 추가 급등을 예상을 했었지만은 고가에 있는 물량, 그러니까 이 종목이 65,000원대부터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린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종가는 십자형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5일선 지지 여부, 그리고 조정권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매수 매집 과정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네이버 NHN 엔터도 장중에 3%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죠.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전자결제, 네이버 페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 게임들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들이 지속적인 바닥 탈출형으로서 어떤 재료적인 측면들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을 높일 수가 있다.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6만 원권에 대한 돌파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59,900원을 찍고 상승 후에 소폭 밀리는 윗꼬리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어제 이제 양봉으로 사실 이제 음봉 전환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종가 관리가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지 상승 시의 기관들 따라잡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시면서 지속적인 조정시 매수 관점. 일단 상승폭은 말씀드렸듯이 7만 원대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을 임자 머리에 새기고 참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격 제한 폭이 변경이 돼서 상당히 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수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좀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바닥주들 상당히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 바닥주 사실 때는 아무거나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고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역배열의 피바다 차트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분명한 어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료 살아있는 바닥주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JW 중해제약 그리고 NH엔터 또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증권주도 증권주지만 낙폭과대 대형주 가운데 건설과 철강이 심상치 않다 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도코멘토와 함께했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지시와이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